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보처강입니다. 다소사는 미라주 F1을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정작 작은 체급 때문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소사의 오너인 마르셀 블로우가 작은 체급을 선호한 결과 수출 시장에서 F16과 경쟁하게 되는 대참사가 펼쳐졌죠. F16은 미라주 F1 전투기보다 개념상으로 우위에 있는 전투기였고 성능마저도 전반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심지어 F16은 작은 체급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추력의 터보팬 엔진을 갖춰가지고 많은 폭장량 때문에 체급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평가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죠. 결국 미라주 F1 전투기는 700대로 생산이 종료된 데에 비해서 F16은 4600대가 생산됐고요. 21세기에도 개량형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초기형인 F16A형조차도 중고나라에서 각광받는 등 서방권 주력 전투기로서 자리매김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블로우는 다시 저택에서 가운을 입고 꼬냑이나 들이켜야 됐었죠. 블로우는 또다시 프랑스 공군이 고속 요격 전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점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찰 공고에 붙은 한 개의 문구가 마음에 걸렸죠. 바로 마하 2.6에서 3.0 사이의 요격기를 원한다는 공고였죠. 이 말은 사실은 마하 3의 요격기를 원한다는 말을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우가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럼 나보고 슈페르 그리폰 같은 거 만들어 달라는 거요? 그런 게 필요하면 노르사한테 가서 물어보시지. 프랑스는 요격기 성애자답게 마하 3의 요격기를 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원래 프랑스가 예전에 슈페르 그리폰으로서 이거를 가져보려고 했지만 기술과 현실의 난관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꿈을 이뤄내지 못했죠. 그런데 프랑스 공군 관계자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이 그런 게 아니라 속도는 마하 2.6이면 돼요. 그냥 다목적이면 되고 그 상태에서 너무 비싸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프랑스 공군은 당시 핵무장을 대대적으로 유지하느라 국방비가 좀 쪼들리고 있었고요. 따라서 큰 기체가 아니라 미라주 F1과 동급의 작은 기체를 원했죠. 블로우는 프랑스 공군한테 미라주 G를 개량한 미라주 G8이나 사가라고 권유했지만 비싸기까지 해가지고 채용이 거부될 수밖에 없었죠. 블로우는 별수 없이 기존에 미리 설계해둔 삼각날개의 고속 요격 전투기 컨셉이었던 시제기인 미라주 1000을 기반으로 개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일전에 미라주 F1에서 일반적인 후퇴익으로 한번 외도를 했다가 도로 삼각날개로 회귀한 셈이었는데요. 블로우는 그래도 일단은 마하 2.6 이상으로 날 수 있대 이제는 드디어 F16을 꺾을 수 있는 전투기를 목표로 했고요. 그것이 바로 1976년에 첫 비행을 한 미라주 2000 전투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체 중량은 7.5톤으로 사실상 미라주 F1과 동체급이었습니다. 다만 최대 이륙 중량은 17톤으로 늘어나가지고 힘은 더 좋아졌는데요. 이는 스네이크 마사의 신형 터보팬 엔진인 M535 엔진이 장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프랑스도 터보팬 엔진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터보제트 엔진보다도 연비가 훨씬 좋아졌고 매연도 덜 나와가지고 육안으로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추력도 어마어마하게 강해져가지고 무려 19,000파운드의 추력을 자랑했습니다. 여기에 고속 성능을 위한 삼각날개가 미라주 5 이후로 다시금 부활해가지고 최고 속도는 마하 2.5 플러스급이었습니다. F16보다 훨씬 빠르죠. 단발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 중에서는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하는 전투기입니다. 상승력도 초당 280m 정도에 달해가지고 불과 40여 초 만에 일반적인 민항기들이 날아다니는 순항 고도에 순식간에 도달할 수가 있었죠. 이런 무지막지한 속도와 상승력 때문에 요격 임무는 물론이거니와 적의 전투기를 상대할 때도 좀 더 빠르게 적의 전투기보다 훨씬 더 높은 고도와 공격 위치를 잡고 전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굉장한 이점이었죠. 하드 포인트는 9개소로 늘어났고요. 여기에는 6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폭장량은 이전 미라주 F1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그대로인데요. 안타깝게도 미라주 2000 같은 경우에는 고속 요격 전투기 컨셉으로 먼저 태어나야 됐기 때문에 폭장량의 유의미한 증가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미라주 F1 전투기가 하드 포인트 배치 문제와 주익의 강도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최대 폭장량이 4톤으로 제한된다는 뻥스펙이라는 부분은 해결이 되었죠. 저 폭장량 전부가 실제 폭장량으로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는 디지털 무장 유도 항법 시스템으로 인해서 무장들의 통합 운영이 쉬워졌고요. 레이저 조준 장비를 통합한 타겟팅 포드를 장비하면 레이저 유도 폭탄 같은 무기들도 유도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AS-30을 개량한 AS-30L형 미사일을 갖다가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는데요. 타겟팅 포드가 레이저로 적을 조준해주면 그 레이저를 타고 따라가서 맞는 방식의 레이저 가이드 유도 미사일이었습니다. 이전작처럼 조종사가 직접 미사일 뒤에 터진 플레어를 보고 나서 조이스틱으로 일일이 조종해줘야 되는 그런 수고가 없어졌다 보니까 훨씬 더 운영하기가 쉬워졌죠. 다만 사거리는 여전히 12km로 짧은데요. 속도가 마하 1.3이 그대로 나와줘가지고 쏘고 튀는 임무에는 여전히 유효했었습니다.
그리고 탄두는 무려 240kg짜리 관통 탄두를 갖춰가지고 무려 2m 정도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갖다가 뚫고 들어갈 수가 있었죠. 전작과 마찬가지로 액조세 대한 미사일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전작인 미라주 F1 같은 경우에는 특수 개조형인 미라주 F1 EQ6 혹은 수잔나 같은 파생형을 제외하면은 액조세 미사일을 한 발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라주 2000 같은 경우에는 액조세 미사일을 2발 달고 작전한 것이 가능했습니다. 동시기에 나왔던 F-16CD가 대한미사일을 운영할 수가 없거나 혹은 대한미사일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 버전이었어도 주익의 강도 문제로 인해서 권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분명한 장점이죠. 또한 레이더도 다기능 레이더인 RDM 레이더가 장착되었습니다. 이전의 시라노 4 레이더보다 수평 탐지거리는 조금 줄어든 100km 정도였는데요. 대신에 제한적인 룩다운, 슛다운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이 특장점이죠.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고 당시 미국제 공대공 레이더들처럼 모듈형 설계를 적용해가지고 고장도가 훨씬 더 줄어들었고요. 정비도 쉬워졌죠. 그래서 정비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게 되었다 보니까 항공기의 가동률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게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레이더와 연동되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슈페르 530D 미사일로 진보가 되었는데요. 이전에 짧은 사거리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530F 미사일의 단점을 극복한 미사일이었죠. 그래서 사거리는 40km가 되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미국제 스페로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를 따라잡았고요. 여기에 기존의 530F 미사일에서 강점이었던 빠른 속도 역시 더더욱 강화되어져가지고 마하 5, 즉 극초음속을 넘나드는 속도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초음속을 넘어서 극초음속인 미사일이다 보니까 적기로서는 더더욱 대응 시간이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신뢰성 문제도 반도체를 적용하면서 조금 더 개선이 되게 되었고요. 30mm 기관포 2문도 유지되어가지고 적기를 여전히 근거리에서 찢어발겨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체에는 드디어 F-16처럼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조종면을 움직일 때 유압 시스템을 사용했어요. 근데 유압 장비들은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데다가 피격당해가지고 안에 있는 오일이 다 빠져버리면은 그대로 조종 불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종면들을 전기적으로 전선으로 이어서 이걸로 제어하는 거죠. 또한 현대적인 의미의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단순히 조종면을 전기적으로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성능의 컴퓨터가 이 조종면들을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종사가 스틱으로 감만 입력해주면은 알아서 최적의 각도들로 이 조종면들을 제어해주죠. 이 때문에 미라주 2000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비행 안정성이 좋아졌고 기동성도 증가가 되었죠. 삼각날개를 갖춘 전투기인데도 불구하고 저공과 저속 그리고 고바등각 상황에서 엄청나게 안정적인 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무려 30도 각도의 고바등각 상태에서도 실속하지 않고 시속 190km로 전진하는 묘기도 가능했죠. 이렇게 뛰어난 전투기로 태어난 미라주 2000 전투기는 프랑스군의 박수가시를 받으면서 1983년에 첫 양산형 기체인 미라주 2000C형이 납품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군과 다수사는 RDM 레이더의 성능에 개불만을 표시했어요. 시라노 4 레이더보다는 나은 게 사실이지만 이게 당시 F-16의 APG-66 V2 레이더에 비해서는 기능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열세였거든요. 또한 엔진의 추력도 F-16이 달고 있는 F백 터보팬 엔진에 비해서 구렸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세계시장에서 F-16이랑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미라주 2000C의 생산이 이미 진행되던 도중이던 1987년에 이미 한 차례 개량된 물건들이 장착돼가지고 미라주 2000C형이 후기형으로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RDI 레이더와 M53P2 엔진을 장착한 양산형이었는데요. RDI 레이더는 RDM 레이더에서 공대공 능력을 조금 더 개량한 버전이었습니다. 드디어 완벽한 룩다운, 슛다운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룩업 능력도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TWS 기능을 갖춰가지고 다수의 목표에 대한 동시 추적과 동시 교전이 가능해졌죠. 또한 IFF 즉 피하 식별기를 통해서 피하 식별 질문과 응답을 받아가지고 레이더가 자체적으로 취합한 정보에 그 피하 식별 정보를 입혀가지고 자동 시연해주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M53P2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추력이 22,000파운드까지 증가해서 최고 속도도 수평 비행 시에도 마하 2.6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몇 분간 최고 속도를 계속 유지할 정도로 높은 고속 순항 능력도 갖췄죠. 오죽하면은 이런 특성들 때문에 미라주 2000 전투기의 홍보 영화 제목 자체가 마하 2.6 풀스피드겠습니까? 그러나 F-16은 신형 엔진과 APG-68 레이더를 장착하게 되면서 또다시 미라주 2000 전투기를 저 멀리 추월해 갔어요. 그래서 프랑스군과 다수사는 1990년대 미라주 2000 전투기를 한 차례 더 개량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라주 2005입니다. 레이더는 RDY라고 하는 멀티모드 기계식 레이더가 장비되었는데요. 수평 탐색 범위도 140km로 증가가 되었고 완벽한 수준의 공대지 모드와 지상 매핑 능력을 갖춘 아주 뛰어난 레이더였죠. 최대 24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이 중에서 8개의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능상으로 따지자면은 KF-16에 달려있는 APG-68 V5 레이더랑 동급이고요. 탐지거리로 따지자면은 F-16 블록 52 플러스형에서 장착된 APG-68 V9형과 동급입니다. 또한 이 버전부터는 라파를 전투기에 장착하려고 만든 미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운영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미카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하나로 커버를 하려고 올인원 개념이 적용되어져서 만든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때문에 상당히 비싸고 고급인 미사일이죠. 로켓 모터를 개선하고 비행 알고리즘을 개선하면서 최대 사거리는 80km까지 늘어났습니다. 암람처럼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이다 보니까 적기를 일정 거리까지만 아군기의 레이더가 유도를 해주고 미사일이 적기에 가깝게 접근하면은 자체 레이더 시커를 켜고 적기를 탐색해가지고 때려박으니까 유도를 훨씬 더 빨리 끝내고 회피 기동에 들어갈 수도 있었죠. 발사 후에 적기를 낙원하는 모드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기의 예상 출모 지점에 좌표 찍어놓고 나서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미사일이 그 좌표 근처에 도달하면은 레이더 시커를 켜고 나서 적기를 탐색한 다음에 때려박는 것도 가능했고요. 여기서 미카의 시커를 적외선 시커로 교체를 하면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사용하는 겁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초고기동화와 기축 선박 요격 능력을 위해서 고성능 면배열 시커를 장비했고요. 추력 편향 노즐이 장비되어 가지고 엄청난 고기동성을 가지게 돼서 옆이나 뒤에 있는 표적도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동성이 원래 이렇게 좋다 보니까 로켓 모터의 추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회피 불가능 존 안에서는 적 전투기가 피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졌죠. 근데 프랑스군은 이 전투기를 쓰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싸리 미라주 2000을 전폭기 버전으로 개조해볼까? 그래서 미라주 2000 전투기를 갖다가 전폭기 버전으로 개조한 물건이 바로 미라주 2000N 전투기입니다. 복자 훈련용으로 개발된 미라주 2000B를 갖다가 개조 개발한 물건인데요. 왜 N이라는 재직 명칭이 붙었냐면은 바로 핵무기 운영에 초점을 맞춘 전폭기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ASMP 전술핵 순항 미사일을 갖다가 한 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램제트 엔진을 장착해가지고 무려 마하 3의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3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300킬로톤의 전략 핵탄두를 장비하고 있죠. 물론 이게 프랑스에서는 전술핵 무기로 분류가 되고 있긴 합니다. 현재는 사거리 500km짜리 ASMP A형이 또 등장했죠. 이 물건은 원래 적의 지상군이 우르르 몰려올 때 전술 타격 용도로 사용되는 용도도 있는데요. 이외에는 본격적인 전면 핵전쟁이 발발되기 직전, 그러니까 국지적인 핵전쟁이 발발했을 때 ICBM이 사용되기 전 단계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소 잡는 칼 쓰기 전에 닭 잡는 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라주 2000N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임무를 전담으로 맡으려고 마하 0.9의 속도에서 레이더 정보와 정밀 좌표 지구본 지도를 실시간으로 대조해가지고 초정밀 항법 비행이 가능하게 해주는 안틸로페5 항법 레이더가 별도로 달려 있습니다. 이건 아예 재래식 공격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만든 물건이 바로 미라주 2000D입니다. 주로 아파치 공대지 미사일을 운영할 수가 있었죠. 사거리 300km짜리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데요. 여기에는 활주로를 파괴할 수 있는 활주로 파괴 전용 자탄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생긴 거 한번 보세요. 되게 어떤 미사일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바로 스카이프 미사일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아닌 게 아니라 이 아파치 미사일을 갖다가 기본으로 해가지고 영국이랑 프랑스가 개조 개발한 게 바로 스카이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미라주 2000D 역시 나중에는 스카이프 미사일까지 운영이 가능해졌어요. 이렇게 뛰어난 성능으로 탄생했고 여러가지 바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미라주 2000 전투기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600대가 팔리면서 역시 대박 행진을 이어나갔는데요. 일단 프랑스군에서만 315대를 사줬고요. 1991년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걸프전에 참전하기도 했죠. 1995년 보스니아 전쟁 당시에도 폭격 임무를 뛰려고 참전한 미라주 2000D 전폭기가 저공 침투 폭격 임무 도중에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당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004 사출 자석을 갖다가 장비하고 있어가지고 조종사는 생還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야전 방공망이 가면 갈수록 강화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저공 침투도 능사가 아님을 서방 세계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대지 타격의 패러다임이 아예 야전 방공망의 커버리지 밖에서 조지는 방식으로 발전했고요. 레이더에 잘 안 걸리는 스텔스 전투기들이 본격적으로 여기저기서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00년대 9.11 테러로 촉발된 아프간전에도 참전해가지고 탈레반을 제압하는 지상공격 임무를 뛰게 되었는데요. 당시 라팔에게는 아직 지상공격 기능이 부여가 되기 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팔은 폭탄만 달고 가서 폭탄만 떨궈주고 옆에서 미라주 2000이 타겟팅 포드로 그 폭탄을 유도해주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밀덕들도 레이저 가이드 유도 폭탄도 운영 못하는 전투기라면서 라팔을 까댔고 라팔 최고 동무는 한동안 따뜻해 했었죠. 이슬람 레반트 국가 즉 IS를 소탕하는 임무에도 투입이 되어졌는데요. 이때 무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적군을 물리친 희귀한 전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스토리는 제가 추가적인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수출로도 300여 대 가까이가 판매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도입국으로는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F-16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중국이 대형 제공우세 전투기인 Su-17 계열기를 도입하기로 하자 아예 공대공 전용으로 쓸 요격 전투기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F-104 전투기의 후속으로 고속 고고도 요격 전투기로서 미라주 2000 전투기를 도입을 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좀 시끌시끌한 일들이 있긴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가적인 영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도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2025년 초에 프랑스가 우크라이나한테 미라주 2005형을 공유해줬던 것이죠. KF-16에 비해서 동급 이상의 항전 장비로 무장이 된 전투기이니만큼 공중전에서 충분히 활약을 할 수가 있다고 기대가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한 대가 고장으로 인해서 추락하는 등 좋은 소식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50대를 도입했고요. 카길 전쟁 당시에 파키스탄군을 두들겨주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파키스탄에 대응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전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원래 라파를 대량으로 도입해가지고 미들급 전투기 라인을 메꾸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네가 돌아버려서 라팔 전투기 도입량을 축소해버리고 린도 테자스 전투기를 대량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해버렸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미들급 전투기가 결국은 미라주 2000이랑 라팔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참 이 나라 보면은 중국이 선녀로 보인다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이 도입할 뻔했죠. 1980년대 한국 공군은 경량 전투기인 F5 전투기에 넌덜머리가 나가지고 좀 더 큰 전투기를 사려고 시도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KFP 사업입니다. 이때 F-16 블록 32형이랑 F-18CD 레거시 오넷 그리고 토네이도 IDS 마지막으로 미라주 2000 전투기가 후보에 올라갔습니다. 토네이도 IDS 전폭기 같은 경우에는 쌍발 대형 기체라서 체급도 크고 폭장량도 좋고 그런데 중거리 공대공 능력이 없어가지고 탈락해버렸고요. 미라주 2000 같은 경우에는 중거리 공대공 능력은 있는데 단발 전투기라고 탈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최종 경합 대상자로 F-16 블록 30이랑 F-18CD 레거시 오넷이 경쟁하게 되었죠. 잠깐! 그럼 중거리 공대공 능력도 없고 단발 전투기인 F-16 블록 32는 어떻게 해서 최종 경합 대상에 올랐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정은 KFP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아니 생기 유지를 갖다가 방산비료로 하신다는 분들한테 뭘 바래. 그렇다면 미라주 2000은 F-16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성능상으로는 일장일단이 있을 정도로 호각을 다투는 물건입니다. F-16은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역할과 좀 더 안정적인 성능에서 강점을 가진 전투기고요. 미라주 2000 전투기는 다목적 전투기이긴 하지만 공대공 요격기 성능이 조금 더 치중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더도 미라주 2005를 기준으로 F-16의 레이더랑 동급으로 올라왔고요. 둘 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 같은 선진적인 기체 제어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죠. 그러나 미라주 2000 전투기가 F-16의 대항마로서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낸 미라주 2005형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에 등장한 물건입니다. 이때는 탈냉전식이라 가지고 각국이 군축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아니 다른 전투기들도 다 안 팔리는 상황에서 미제보다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이 구리면 구렸지 더 좋을 리는 없는 프랑스 전투기가 많이 팔리겠어요? 그래서 많은 양이 팔리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군축붐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자체 개발품이 판매량 600대 정도면은 충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에 당연히 가셨고요. 총평하자면은 다쏘가 한다면 하는 회사라는 걸 잘 보여준 전투기였습니다. 4세대 다목적 전투기의 범용성과 동시에 프랑스군이 원하는 고속의 요격 전투기라는 요구사항을 둘 다 훌륭하게 만족시킨 우수한 전투기죠. 그러나 전 세계적인 군축 붐이 일어나던 때에 하필 이 물건이 나와가지고 예상만큼 많이 팔리지는 못했던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미라주 2000이 한창 개발되던 그때 프랑스 해군에서는 기존에 도입해 쓰고 있던 미국제 F8 크루세이더 전투기가 심각하게 노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체해야 될 필요가 생겼는데요. 그런데 프랑스군 상층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참에 미국의 팬텀기처럼 공군이랑 해군이랑 같은 전투기를 쓰면은 돈이 절약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프랑스 최초의 해공군 통합 전투기 프로젝트가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과연 프랑스는 어떤 전투기를 만들었을까요?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죠.